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주택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아직 정부의 기대대로 주택값이 잡혔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의 집값은 더 올랐다든가 매물이 잠겼다든가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책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또 한 분야에 어떻게 22번이나 정책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 경제학과 전광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 21번째 주택 정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22번째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정부 여당의 무슨 의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 가격도 동시에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자본의 유동성, 즉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로가 세제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7.10 대책이 22번째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7.10 대책에서는 크게 공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세제를 좀 강화하겠다. 즉 부동산을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해서 이게 팔 수 있도록 그런 시그널을 지금 주고자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난 6.17 대책 때 나왔던 LTV, 즉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 정도를 좀 삭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실소유자들에게. 예, 그 비율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부분들. 즉, 실제로 1가구 1주택으로 살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그 밖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잡겠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하라라는 시그널을 준 대책이 7.10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본의 흐름, 그다음에 공급, 규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본의 흐름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놓은 상태고, 사실은 공급도 이번에 아직 확실한 얘기들은 안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규제 부분에서 이 대책들이 세금 관련해 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부동산 잡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20대 국회 때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죠. 그게 이제 그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개편안을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그 원인이 뭔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에 한 50만 세대 정도가 임대사업 그 세대였는데 2년 후에는 151만 세대였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는 이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이런 세제 혜택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겁니다. 예컨대 이제 최근에 2018년에 단기 주택 단타 매매가 평균 주택의 한 5.5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단타 매매가 한 2조 원 정도 주택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서 촉발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때늦은 또 때가 좀 늦긴 했지만 이번에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개편안은 나름대로 의미심장하고 이번 조치가 주택가격 급등의 마침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규제 정책 일관대로 규제 정책이 이 대다수의 이번에 그 개편안이 이제 규제 정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주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제에 규제 정책 이외에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도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장에 이제 이 개편안 공급책이 나올 텐데 특단의 어떤 공급책이 나오지 않은 한 지금 현재 국민의 법감정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서 민심이 상당히 많이 이반되고 있는 상황을 이번에 이제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신데 지금 정부가 TF 만들어 가지고 주택 공급 정책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께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부가 3년 남짓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게 벌써 22번째 주택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달이 안 돼서 정책이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인데 한 분야에 이렇게 정책이 나왔다는 거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른 정책 영역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정책이 자주 바뀌는 영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정책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자주 뭔가 대응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그 정책 대상 영역의 성격이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또는 주택과 관련된 온갖 논의가 조금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그때 여론의 상황에 맞춰서 정부도 입장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40%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60%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인구만 놓고 보면 한 반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좀 여당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까요? 뭐 이거는 오르는 게 유리한 그러니까 유권자 집단도 있지만 동시에 오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유권자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거와 관련해서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를 떠나서 논의될 수 있느냐. 유권자들의 반발이 절반 집단이 집값이 오르면 불만이 생기는 집단이고 또 절반 집단은 집값이 떨어지면 불만이 생기는 집단이라면.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또는 주택이 희소자원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를 들어 전남을 놓고 봐도 기왕이면 광주 살고 싶겠죠. 그리고 광주에서 사는 사람들도 기왕이면 뭐 남구 봉선동 가서 살고 싶겠고 광산구 뭐 신도시에 가서 살고 싶겠죠.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필요들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1988년부터 이 주택에 대한 통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 주택의 통계, 가격에 대한 통계를 보면 30여 년 동안 딱 2번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7년 IMF 그리고 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2번의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했습니다. 물론 최근 3년 동안은 한 50% 정도 주택 가격이 급등했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물론 이제 광주 경우는 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이런 주택 가격의 급등은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은 항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30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향, 그러니까 완만한 상향이나 급격한 상향이나 이런 걸 정부가 이미 캐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기를 한 거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그걸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아주 선량한 사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의 완만한 상향이나 급격한 상승을 이미 예견하고 여러 가지 다주택이라는 어떤 주택 투기 제도를 활용해서 아까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을 기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이런 투기적인 요소, 아주 세심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집권 초에 좀 실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이 경제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효과로 건설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공급이랄까 이런 걸 건설업 부양을 통한 그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골몰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잘못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이고 이 주택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할 건데 이미 그게 실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한 50% 정도, 예컨대 10억짜리가 15억.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정한 책임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조치로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나름대로 그 좀 필요한 거고,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 달리 주택 경기,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좀 하락하는 걸 용인하더라도 주택 가격을 잡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원보이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 가지 온정적인 정책이 펼쳐는데 정책을 자꾸 기왕의 정책들을 다시 뭐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게 주택 문제가 이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주택값이 계속 좀 올라왔죠. 또 아까 말씀하신 두 번 IMF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외에는 쭉 올라왔지만 사실은 계속 올라온 게 주택 가격만은 아니거든요. 거의 그 경제에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고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 주택값이 급격하게 올라왔고 어떤 시기에는 뭐 완만하게 올라왔고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까 사실 공 교수님 마지막 하시고 싶은 결론을 못하고 지금 얘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상이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급격한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목표와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좌절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소비를 조절하고 저축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채웠을 테니까.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문제다. 근데 다시 그 상승하게 된 원인을 다시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부의 실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껐떡하면 나오는 얘기가 공급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에 공급을 늘리느냐라는 건데 동일한 땅에 무한정 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살고 싶다면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그럼 서울 강남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서울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인서울. 그러면 다시 또 인서울에도 모든 사람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수도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게 팽창의 논리로 작용을 하고 결국 그 사이에서 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여건, 일자리가 있는 곳, 교육 여건이 좋은 곳, 더 주거 환경이 쾌적한 곳 또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의 위계화에 의해서 가격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세금으로 환수하건 간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격이 급등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지금 저성장 기조의 저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은 굉장히 커졌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금리가 1%인 상황에서 돈을 불릴 방법이 부동산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차익 기대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하나라도 사면 어떻게든 자기가 미래를 뭐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상황에서 강남으로 먼저 몰렸고 그다음에 강남에 대한 규제가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퍼지고 서울 규제하면 수도권으로 퍼지고 수도권 규제하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공 교수님. 지금 이 주택 문제가 정말 어떤 시민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듯이 오늘 나온 전문가들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필요가 그러니까 단순히 주거 공간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얻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의 출근 거리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직장 근처에 살죠. 또는 누군가는 자식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과 연결되어 있는 자산 가치, 그리고 교육 또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보장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결해야 되는 책임성이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집값은 안 올라도 내 집값만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동산은 전부 안 오르는 게 맞고 하지만 내 집값은 올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 국토의 주거용지가 2.3%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약 33%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곳 공간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권리를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임대차 보호법 임대사업자 부분도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주거 불안에 살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을 4년과 8년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 임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신고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 4년을 기본적으로 2+2라든가 4년을 기본적으로 해서 일반 우리 서민들께서 사실 수 있는 전세와 월세로 사실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 정부가 그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선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오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 보면 경기가 아주 힘들 때 제일 먼저 손댄 게 토목과 건축, 경기 부양책을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그래서 IMF 때도 어떻게 하면 집을 많이 짓게 할 것인가 했고 노태우 정부 때도 그때 200만 원인가요? 네. 뭐 일기 신도시 만들 때 그때도 아마 공급을 확 늘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도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서민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야 되고 그때그때 이제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관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또 다시 규제했다가 풀었다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을 언제 만들지? 지금 당장 사야 되나? 라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와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니까 우리 30대 부분들 특히나 30대 가장들이 지금이야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도 예. 정부의 역할이 이제 그 주거 안정이죠. 근데 항상 이게 서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근데 우리 공 교수님 말씀대로 주거 안정이지만 이 사람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까지 정부가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그 욕망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거 여건, 양질의 주거 여건은 그러한 여건을 갖춘 그런 주택들은 상당히 상승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 주택을 사면 더 오를 것 같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한 욕망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약간은 잠재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너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른 서민들에게 이제 심리적 박탈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주택을 보는 것도 이 두 가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고 하나는 주거 여건이 굉장히 좋은 이걸 이제 일부는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격 통제의 어떤 그 정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 다 욕망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무방비적으로 다 노출시키고 나면 공동체가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 거고요. 네. 그 주거 안정이 그 정부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걸로 착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왜 모순적이냐면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산업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동성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커리어가 뭐랄까요, 좋으면 좋을수록 헤어져서 사는 부부 가족들도 많고 또 이사하는 빈도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소유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바라보면 결국은 1가구 2주택 또는 다주택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잡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방향은 저는 옳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옛날에 뭐 전세 놓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분명히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조세 체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하고 뭔가 이제 조세 대상으로 과세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 월세 인상이나 전세 인상이나 이런 것을 법으로 확실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사람들이 그 임대로 살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또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소유의 문제로 자꾸 논의를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경제 부문이 또한 있고 그리고 그 건설 부문의 광고에 또 의존해서 사는 언론 매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을 소유, 분양 이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유가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거주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싱가포르 경우인데요. 토지는 이제 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뭐 임대주택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좋은 주거 환경에 좋은 인텔리전트 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주택 또한 매매가 자유로운 사적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욕망까지 제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택을 보는 관점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민 주택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서민 주택 그리고 일부 부유 주택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개성을 연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고가 주택들. 근데 정부가 이 두 가지 잣대가 아닌 지금은 하나의 잣대로만 주택 정책을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파열음이 많이 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사실은 집이 좀 크든 작든 또 뭐 한 채든 두 채든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걸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깐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라는 사는 곳이다. 이게 집은 사는 곳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공 교수님 말씀처럼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좀 그 국민들의 정서상 이게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주거를 사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농경사회 이게 저 생각 농경사회에다 보니 소유에 대한 개념,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강했던 사회이고 그래서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그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가 좁은 상태에 주거 용적이 2.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내 집이라도 갖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이게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또 주택이 돼버려서 또 거기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얻은 이익률 옆에서 분양받았더니 금방 일주일 만에 1억 벌었다 하더라라는 소문들 듣고 그에 대한 부분들 나도 그렇게 안 될까에 대한 기대 심리 그런 부분들이 애타게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미 뭐 소유 개념이냐 아니면 뭐 거주의 개념이냐를 뛰어넘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부가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걱정 없이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좀 뒤바뀌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집 소유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는 문제고 대개 또 그런 곳에서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도 높게 매겨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곳은 차가 없으면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하죠. 그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 주거 안전망,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지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거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전망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에 집착했던 것이지 그런 맥락과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집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집을 구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이것이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집을 뭐 빌려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월세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를 내고 그리고 그 월세를 내는 동안에는 자기가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소유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네, 지금 임대냐 분양이냐, 임대냐 소유냐 이 논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임대든 또는 어떤 분양이든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은 큰 틀에서는 같이 봐야 될 얘기거든요. 근데 충분히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주택 공급 실적은 한 80만 호 정도 되는데 민간이 한 50만 호, 공공이 20에서 30만 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택 가격 급등하고 이런 건 이 공공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입니다. 민영 주택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주택을 우리가 이 논의를 조금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임대나 소유나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이런 것보다는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특정 지역의 주택 상승에 따른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좀 자제를 시키고 또 다른 투기 수요 이 산업 체질 그러니까 이 돈이 불로소득으로 통해서 자꾸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이런 그게 굉장히 세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정부도 일조를 한 겁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과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전향적인 그러니까 말씀을 근본적인 좀 하시는 문제를 게, 지금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 공급 관련되어서 네. 제가 이 토론에 나오면서 준비해온 걸 잠깐 아까 사회자님 말씀을 예. 주셔서요. 공급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5월 6일 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2023년 이후에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20년도 올해 10만 호, 21년도에 11만 호, 2022년도에 11만 호, 2023년도에 11만 호, 2024년도에 10만 호, 그리고 2025년도 22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7월 10일 날 발표한 대책에 보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고밀도 개발하는 것, 상계 신도심의 용적률을 상승시켜주는 것, 그리고 용산 기지창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곳에 국가 소유의 땅, 뭐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거, 골프장은 이미 SOC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페어웨이 쪽만 나무는 놔두고 페어웨이 쪽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공급 정책들은 지금 펴고 있어서 아마 뭐 규제와 공급이 지금 동시에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일정 정도 가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주택 시장들은 주택 보급률이 100%,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23%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115%, 영국은 한 105%. 우리의 경우는 이제 주택 보급률이 광주 경우는 한 103% 정도 되는데 아직 수도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급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좀 확대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국가들의 주택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에는 나름대로 공급 대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제가 영국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PD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mitted Development인데 상업용 시설에 대한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업무용 시설, 상업용 시설에 대한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초가 되고 있는 산업 그 체계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서 이런 시설물을 이게 민간이 자유롭게 건물을 사용해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대폭적인 인허가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택 공급 부분야에서 아까 정 교수님이 공급은 충분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특정 지역의 공급, 예컨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거 대책이 되게 어려우니까 서울에 있는 공실이 되고 있는 공실인 상업용 시설을 주거로 쉽게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의 강남의 2만 호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상업용 시설을 인허가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주거 시설로 이렇게 전용하는 이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렇게 공급을 이제 서울 내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늘릴 거냐, 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늘릴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22번의 대책이 뒤집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한다고 그랬을 때 일산 주민들, 고향 신도시 주민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기들 집값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곳에서 재선 안 될 것 같다고 막 우려 있었고, 사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래서도 출마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집들의 가격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뭐 대충 공급 늘리면 가격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강남과 이렇게 뭐랄까요, 전 국토가 집값으로 사실 피라미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 피라미드를 조금이라도 수평에 가까이 좀 더 평등하게 이렇게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더 높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공 교수님 말씀을 좀 두 갈식으로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는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른바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늘어난 만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곳을 이주하게 되면 결국은 주변부와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더 가속되고, 그리고 박탈감만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연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자꾸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무맥락적으로 강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는 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전국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저는 지방의 관점에서 자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수도권,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사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부유층들이 구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아무리 같은 맥락인데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가격 상승에 그 희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강남을 근데 사실은 강남 들어갈 아파트가 거라고 오르느냐 마느냐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결국 지금 공 교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지역의 발전,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야라면 그렇죠. 뭐 조호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부동산 문제를 수도권 집중 현상이죠. 수도권 집중이 지금 작년에 이미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에 50% 지금 넘었죠.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 대기업의 거의 90%가 수도권이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70%인가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저는 공 교수님 말씀처럼 균형 발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꼭 강남에 살지 않더라도 어떻게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꼭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즉 수도권과 차별받지 않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그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동산 정책의 가장 장기적 해결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제 결부해서 나올 정책이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은 그러니까 일가구 다주택자들에게는 이제는 다주택을 보유해도 좋은데 정확하게 종부세, 그 보유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를 분명히 과세한다는 그리고 충분한 매년 세금을 정확하게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약간 한 2배 정도의 이 세금의 인상 효과가 있는데 이런 세제 정책만 제대로 실현한다면 이 강남이나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사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어떤 기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상승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유지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 이번 정부 방침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을 늘리자고 하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올리겠다고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면 사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주택보급률 100% 훨씬 넘어가 있거든요. 이거 용적률 건폐율 올려서 집을 늘릴 필요가 없는 구조인데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주택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 뭐 일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는 게 전부 용적률을 올리는 경우는 아니고요. 수도권에 한해서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지 그렇게 전국적으로 풀어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주택 정책 관련해서 지금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계속 발표하고 하는데 이게 여당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6.17 대책 같은 경우가 당과 협의가 거의 별로 되지 않는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과정에서 이렇게 당이 뭐 선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과 정부가 협의가 그대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다만 7.10 정책, 대책 같은 경우는 당이 주도를 해서 6.17 대책의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자라고 해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세 군데의 기관이 만나서 협의하고 그래서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걸 보니까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신뢰도가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문제도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시 공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가지는 정책적 신뢰성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정의와 관련된 이론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누가 자를 거냐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맨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르고서 자기가 제일 먼저 큰 조각을 가져가면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무관한 사람들은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이 상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다만 공직자 역시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모이기만 하면 집값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이기만 하면 투자 얘기를 하고 있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는 고위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이나 저는 차별 없이 다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맞고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이 그런 어떤 공직 윤리로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건 결국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익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사실 다주택이라는 거 사실이 무슨 큰 뭐 부도덕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윤의 어떤 한계가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을 계속해서 뽑아간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이번에 네. 국무총리도 나서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렇죠. 나서가지고 2채 이상 있으면 다 팔아라 했거든요.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공직자 이 도표를 보면 고위공직자 750명 중에 248명이 다주택자로 3월 간부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 일정 정도 시점을 두고 그 전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인사평가에 반영을 해서 고가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정권 바뀌면 다시 또 도루묵이 될 그런 원칙이라면 사람들이 잠깐만 엎드리고 말자, 또 버티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식의 대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적어도 그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외에도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합의를 원칙으로 박아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오늘 제가 우연찮게 다른 의원님을 뵀는데 그 의원님이 법안을 이렇게 준비하겠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뭐 상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성적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공직자를 위한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변명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서울에서 정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세종으로 이사를 갔어요. 정부 부처가. 그럼 세종에다가 또 다시 또 집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2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하면 또 서울에 직장 생활하면서 집을 갖고 있는데 시골에 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라고 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연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재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 사실은 되었든 집이 2채 이상이라고 해도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예. 자기가 실 용도를 쓰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기 목적으로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문제겠죠. 그리고 이번에 7월 11일 날 정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 보니까 어떤 문제를 아직 제기하고 있냐면 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아직 안 하고 있다, 정부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택건설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건설업체들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해 왔죠. 근데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반영해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가를 계산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주변 집값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집값을 상정하는 이 방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 회사들이 분양 이익을 이제 그 분양 차익을 굉장히 이제 독식하는 구조이고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분양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분양 불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디벨로퍼들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걸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래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자본이득세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디벨로퍼에 대한 개발 이익세가 한 30%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건설회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세제 개편안만 통과된다면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할 그 업종이 건설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세금을 내고 주택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은 게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걸 이 정책을 이렇게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건설회사, 이 디벨로퍼에 대한 과세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벨로퍼들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 의원님, 그리고 네. 2018년에 경기도가 발표한 걸 보면은 이 분양 건설 원가, 아파트 건설 원가가 공공 부분에서 지었을 때가 민간 부분에서 지었을 때보다 26%나 싸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 26% 이상 민간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정부 여당에서 고민하고 계신 거 없습니까? 그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단정적 제 생각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에 사용하는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분양호가 공개 부분에서 저는 완전 공개를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완전 공개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시민들 그 분양 받는 분들에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급과 관련돼서 이 공급 부분이 공공 부분의 공급만으로 전부 채울 수가 좀 없거든요.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한 공급 부분을 줄여버릴 수 있다. 오히려 원가 공개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62개의 항목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얘기들이 좀 복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토론 시간이 벌써 다 끝나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하여간 토론들 내용들이 특히 우리 정부 여당에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제 겨우 2년 남짓 남았습니다. 출범 초기에 집값만 꼭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출범 초기에 다짐대로 집값만 꼭 잡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